빛의 벙커나 빛의 채석장하고 같은 거 아니야라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르죠. 빛의 벙커나 빛의 채석장은 고흐나 클림트의 그림을 빛으로 쏘고 음악을 쏴주고 이미 존재하는 그림을 약간 변형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확대하거나 그리고 원래 있던 서양식 원근법 그대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팀랩 보더리스는 맥락 하나도 없이 꽃잎만 가득. 근데 내가 손을 댈 때마다 피어나.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따라와. 그런데 원근법이 없어요. 그쵸? 평면이에요. 이게 에도 시대 때 미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적 원근법을 해체하고 경계가 없다. 보더리스. 그게 바로 일본적인 미술이고 동양의 시각 세계다. 한 배 탈래 황금 양털을 찾았어 미슐행. 팀랩 보더리스는 정말 최첨단 미디어 아트일까? 왜냐하면 우리가 준비 안 하고 보면 그냥 최첨단 미디어 아트,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안에 일본 미학의 모든 것이 담겨 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최첨단 미디어 아트일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고요. 미슐행. 여기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디지털로 부활한 에도의 평면 감각. 여기 들어가서 다니시면요. 지금 사람들이 바닥에 앉아 있잖아요. 왜 앉아 있냐면요. 사람이 앉거나 벽을 만지면은 거기서 막 꽃이 피어나고요. 그러니까 순간순간 계속 상호작용하면서 그 순간에만 존재하는 예술이 돼요. 이게 빛의 벙커나 빛의 채석장하고 같은 거 아니야라고 그냥 지나치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르죠. 빛의 벙커나 빛의 채석장은 고흐나 클림트의 그림을 그냥 빛으로 쏘고 음악을 쏴주고 이미 존재하는 그림을 약간 변형하거나 아니면 감각을 확대하거나 아니면 가끔씩은 그림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까지 해주지만 원래 있던 그림 그리고 원래 있던 서양식 원근법 그대로 지키고 있죠. 근데 이 팀랩 보더리스는 그렇지 않아요. 맥락 하나도 없이 꽃잎만 가득. 근데 내가 손을 댈 때마다 피어나. 그리고 내가 지나갈 때마다 나를 따라와. 되게 독특합니다. 그런데 이게 원근법이 없어요. 그쵸? 평면이에요. 이게 에도 시대 때 미술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구적 원근법을 해체하고 경계가 없다. 보더리스. 그게 바로 일본적인 미술이고 동양의 시각 세계다. 그거를 살려냈는데 지난주에 그 얘기를 드렸었던 거죠. 지난주 영상 보시면 예, 나옵니다. 미슐행. 지금 왼쪽에 팀랩 보더리스고 오른쪽이 1700년대 오가타 고린이라고 한 천재가 그렸던 병풍 그림이에요. 저는 이거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어요. 와, 우리나라에서 이런 병풍 그림 본 적이 없잖아요. 이게 금박이 돼 있어가지고 전체가 금박이에요. 보자마자 으아 화려하다. 근데 맥락 하나도 없어. 하늘도 없고 땅도 없고 그냥 붓꽃만 딱 있는 거예요. 완전 미니멀하게 형태만 딱 남겨놓은 거죠. 그게 두 개가 그게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자, 1709년에 오가타 고린이라는 천재는요, 서양 미술 만나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앉아가지고 그림이 현실을 재현하는 것이냐, 본질을 추출하는 것이냐. 그러니까 너무 천재였죠. 시대를 앞서가는. 그리고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그림을 발전시켜 나갔는데 이게 나중에 계승 돼가지고 오히려 서구의 화가들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 이런 천재가 있었다. 미슐행. 이 팀랩 보더리스를 만든 사람은 화가는 아니에요. 엔지니어예요. 도쿄대 수리공학과를 나온 엔지니어 이노코 토시유키라고 하고요. 이 사람이 수학자랑 뭐 엔지니어랑 수백 명의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울트라 테크놀로지스트라고 불러요. 자기들이 테크놀로지를 가진 사람이다. 이런 철학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도. 네. 서구 원근법은 세상을 가두기 위해서 설계된 인위적인 시각 체계지만 일본 전통 회화에는 고정된 시점이 없다. 병풍 앞을 걸어 다니면서 본다. 우리는 시선이 계속 이동한다. 초점이 계속 이동한다. 그래서 서구 원근법하고 달라. 그걸 보여주는 거죠. 옛날 전통 회화에 그걸 살려냈다는 거예요. 거의 300년이 지났죠. 근데 배경을 제거하고 본질만 추출하고 경계를 해체하는 요거는 지금 면면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팀랩 보더리스 들어가서 보시면은 에도 시대 때 판화들이 살아서 움직여요. 그리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흘러다니고요. 경계 없이 계속 움직여 다녀요. 저는 처음에 공부 안 하고 갔을 때 빛의 채석장이나 빛의 벙커랑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왜 에도 시대 때 판화가 막 이렇게 흘러다니고 계속 움직이고 이 뭐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일본 미술의 역사를 보면서 이 책을 보면서 이게 일본의 전통이 담긴 거구나 그렇게 하면서 짜 맞춰 갔더니 이제 요런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미슐행.
자, 그러면은 이 엄청난 오가타 고린의 이 병풍 보고 싶잖아요. 어디로 가야 되냐? 예, 네즈 미술관에 가야 되는데 4월 말에서 5월 초 사이에 가야 됩니다. 1년 중에 이때 이 붓꽃, 이 꽃이 진짜 실제로 피는 시즌에 이때 전시를 하거든요. 예. 여기에 소장되어 있기 때문에 예, 여기를 가야 됩니다. 이 네즈 미술관은 여기도 굉장히 나지막하고 이 유명한 대나무 숲 쿠마켄고가 만든 여기를 지나갈 때 다들 우악 하는 거죠. 여기를 지나가서 건축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정원이 눈앞에 딱 보이고 지붕은 굉장히 나지막하고 예, 정원 바깥이 이렇게 딱 보이죠. 그리고 들어가자마자 오픈런 하셔가지고 카페로 바로 가셔야 이 아름다운 정원을 보면서 커피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시즌 때는 반드시 예약하고 가셔야 되고요. 밖에 나가시면 이렇게 불상이랑 온갖 보물들 미슐행 그리고 이 회장님, 네즈 가이치로 회장님, 이분도 그렇고, 일본에는 그 기업가들이 미술관 만드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 이분 동상이 여기 지금 오른쪽에 계단 올라가면 있습니다. 작은 동상이 있고요. 예, 이분도 아까 고이치로 그분하고 비슷한 질문을 가졌죠. 그 시기 때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일본인은 도대체 뭐야? 예, 서양을 보면서 우리는 문화적으로 열등한 존재인가? 이런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분도 컬렉팅을 하게 됩니다. 우리도 엄청난 문화 전통이 있어. 근데 그것을 보존하고 보여주지 못했을 뿐이야. 국립서양미술관 만든 그 회장님은 서양 미술을 사와서 일본 미술가들한테 보여주려고 했고, 그 안에 들어있는 서구 문명 보여주려고 했고, 이분은 우리한테도 엄청난 전통이 있어. 그러면서 동아시아의 여러 가지 작품들을 계속 컬렉팅을 한 거죠. 방향은 약간 다르지만, 결국은 일본을 찾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었죠. 그래서 이 오가타 고린의 작품도 여기 있는 거예요. 네즈 미술관에. 미슐행 미슐행 그리고 이 예전에 있었던 건축을 이제 재건축을 2009년에 했는데 쿠마 켄고한테 맡긴 거예요. 근데 쿠마 켄고는 건축이 자연을 이길 수 있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있었던 분이고요. 건축은 사라져야 한다. 약한 건축. 이런 컨셉 만드신 분이죠. 여기 사진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두 명의 철학이 만난 게 굉장히 흥미롭죠. 예. 1709년에 오가타 고리는 그림에서 본질만 남기고 배경 다 지웠어요. 2009년에 쿠마켄고는 이 그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작품들을 담으려고 건축을 낮추고 숨기고 엎드리게 만든 거죠. 아까 호리지 보물관도 그랬잖아요. 1400년 전에 그 아스카 불상 그 미소를 담기 위해서 그 세월을 담기 위해서 건축 사라지게 하고 정말 미니멀하게 그랬는데 이 쿠마켄고도 건축을 낮추고 숨기고 엎드리게 만든 일본 건축가들의 이런 철학들이 서구인들한테도 굉장히 충격적으로 흥미롭게 와닿는 것 같아요. 미슐행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또 던질 수가 있죠. 제가 여러 가지로 뒤져보니까 이 무인양품, 무지에 하락했냐, 나, 이세이 미야케 다 이런 질문을 가진 거예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버릴 것인가. 우리도 이 질문 계속 해봐야 됩니다. 일본 미술관 갈 때마다. 그리고 이런 일본의 참 미니멀하고 본질에 충실한 이런 물건들 쓸 때마다 미슐행 미슐행